안녕하세요. 웨스트피부과 최원호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먼저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도 더블로라는 장비를 처음 개발하셔서 병원에 소개해 주시고, 또 그 덕에 저희 병원도 많이 성장을 했고, 더블로를 이용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얼굴에 대한 더 좋은 미용적인 결과를 얻어서 이 자리에 빌어서 어쨌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시술의 임상적인 경험은 제 뒤에서 김준호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대체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더블로라라는 장치의 기계적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DMPS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이포뿐만 아니라 초음파 치료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정리해서 지금 연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이포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음파라는 건 음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에너지가 해당하죠. 실제로는 바이브레이팅 소스가 있어야지만 이 에너지가 발산이라는 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초음파인 더블로 같은 경우도 얼굴에 적용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손에 진동이 느껴지는, 카트리지가 작동할 때 진동이 느껴지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바이브레이팅 소스로부터 에너지가 발산되는 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소리 에너지, 그러니까 소리의 일부가 바로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초음파 에너지는 이와 같이 롱지튜디널하게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분자 진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진행하는 롱지튜디널 웨이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롱지튜디널 웨이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됩니다. 즉 공기 중에서는 다 확산이나 전달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체 형태의 매질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시키고 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오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초음파 에너지나 음파 에너지나 모두 매질의 성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경계면에 있었거나 또는 매질의 성상이 액체에 가까울 때에는 파형이 이와 같이 트랜스버스하게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트랜스버스 웨이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에너지 파동이 급격하게 다른 모양으로 변할 때에는 에너지의 변환 과정 중에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파형, 즉 롱지튜디널 웨이브로 가다가 급격하게 트랜스버스 웨이브로 변환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를 잘 알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만들어내거나 또는 원치 않은 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원하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용어인데요. 더블로를 사시고 나서도 그것의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음파 파형을 이렇게, 기본적인 파형은 이렇게 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롱지튜디널 웨이브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한 파형이 한 번 딱 끝난 요것의 길이를 랭스 웨이브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파형이 1초 동안 진행했을 때 몇 개의 랭스 웨이브가 지나가는지를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즉 보여주는 그림에서는 한 파형이 지나가고 반 파장 지나갈 때까지가 1초가 걸렸다면 이것의 프리퀀시, 주파수 또는 진동수는 1.5Hz에 해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 팁을 보면 4MHz, 3MHz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교복 진동폭이나 진동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형의 높이, 이 높이를 앰플리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초음파를 음파 내에서 구분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전체적인 소리의 파형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그 주파수가 쭉 높아지는 범위에 따라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영역대를 오디어블 사운드,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고, 대체로 20Hz로부터 20kHz 사이를 우리가 귀로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영역인 20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의 음역대를 울트라 사운드, 즉 초음파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청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20Hz 아래로 너무 낮아서 듣지 못하는 음파의 범위들을 우리가 인프라 사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에 이용되는 울트라 사운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옆에 표를 그려놨는데,
대체로 2MHz에서 1MHz 사이의 초음파가 우리가 그 물리치료, 주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물리치료 기기로 많이 이용되고, 또한 피부과나 미용 시술하는 곳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물질의 침투 장비로 쓰지요. 비타민 침투할 때도 우리가 소노포레시스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때도 약 1MHz 근처에 주파수 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용되고, 주로 진단 장비들은 대체로 2MHz 이상, 평균적으로 4에서 4MHz에서 10MHz 사이의 장비들이 진단 초음파 장비로 주로 이용됩니다. 최근에 이제 심장을 보는 초음파 장비들이 굉장히 이제 고도로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뭐 심장의 관상동맥의 예를 들어 비스코스 그 탄력도를 볼 수도 있고, 뭐 관상동맥의 뭐 늘어난 정도나 딱딱한 정도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초음파의 진단 장비들은 고주파수 영역대에서 매우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쓰고 있는 더블로에서 관심을 더 집중시켜 보면 하이프라는 장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하이프라는 것의 약자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인데요. 이 포커싱에서 뭔가를 이렇게 에블레이션 시키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논문은 1942년도에 제일 처음 나오게 됩니다. 린이라는 학자가 여러 가지 생명체 이때 이용했던 게 보니까 뭐 돼지 껍데기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미생물도 썼고 해서 초음파를 쪼여가지고 포커싱을 시키니까 그게 열에너지에 손상을 받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처음 사용해서 하이프가 처음 출발이 되었고, 이것이 1972년도에 이르러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질환에 처음 수술에 이용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이 인텐서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하이프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이프와 대비되는 또 다른 약자는 리푸스입니다. 하이프는 하이 인텐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는 거고요. 리푸스는 로우 인텐서티 펄스드 울트라사운드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비적으로 장비들이 지금 다 출시는 되고 있는데요. 하이프 장비는 실제로는 어블레이션을 위한 장비입니다. 즉 하이 인텐서티의 기준은 정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직을 어블레이션 시킬 정도의 인텐서티면 하이입니다. 대체로 2W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우리 인체의 소프트 티슈들은 대부분 다 어블레이션이 됩니다. 물론 1.7, 1.84에서도 어블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로우 인텐서티의 개념은 어블레이션이 없이 히팅, 가열만 시키거나 또는 캐비테이션, 물리적인 충격파를 통해서 뭔가 작용을 하고자 하는 초음파 영역들을 말하고, 대체로 1W 미만에서는 어블레이션이 없습니다. 조직이 그냥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또 진동 파동 자체에 의해서 물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치가 사실상 개념으로 구분이 되고, 하이 인텐서티의 개념은 에블레이션이기 때문에 만약 더블로가 하이프 장비라고 한다면 분명히 포커스의 위치에서 조직의 에블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보면 더블로도 그렇고 울세라도 그렇고 실제로 그 조직의 그 영역을 정확하게 에블레이션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조직학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지금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한 6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에블레이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서블레블레티브 레벨의 에너지 포커싱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블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는 과연 이 둘 사이에 사실 어떤 미들 인텐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정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하이 인텐서티 조직을 에블레이션 하는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겠느냐, 아니면 어블레이션보다는 우리가 온도를 적절히 한 40도에서 50, 그러니까 어블레이션 되지 않는 온도 내에서 이것을 조작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은 더 결정되고 진화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제일 처음 승인받은 하이프 장비는 1985년도에 안과 영역 글라우코마 수술에 이용되는 장비가 제일 처음으로 그 하이프 장비로서는 FDA 공인을 받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그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하이프 빔을 쏘는 거고, 요 사실 요 곁다리에 연필처럼 생긴 가이드 초음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니터링용 초음파가 연필심처럼 착탈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딱 붙이고 딱 쏘면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하이프가 쭉 나가서 이제 뭔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5년도에 치료 장비로 공식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2012년도니까 대체로 한 30여 년 정도 임상에서 이용되어 온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커싱을 하는 하이프 장비들이 되게 지금 신경외과적 수술 장비로든지 프로스테이트 캔서, 브레스트 캔서랑 안과적인 영역에서
종종 수술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장비의 포커싱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할 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서로 디스커션을 해봐야 되지만 수술 때는 포커싱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정확하게 맺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이프 장비가 어떻게 포커싱을 시키는지가 사실 그 기계를 구매할 때 잘 알아봐야 될 사항이 되긴 하는데요. 포커싱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옅은 푸른색이 크리스탈 도자인데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발산시키는 도자 크리스탈입니다. 그 크리스탈을 직접 반구형으로 만들어서 직접 발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초음파 발진하는 크리스탈은 평면 형태로 딱 만들고 앞에서 포커싱을 시키는 렌즈를 붙여서 포커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초음파는 이렇게 그냥 퍼스트 플레인 파장으로 내보내되 반대편에 미러를 둬서 그 외부에서 포커싱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포커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포커싱 방식을 아마 지금 더블로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자를 실제로 구형으로 만들어서. 이 포커싱 방식의 문제는 도자는 우리가 마치 도자기 같은 크리스탈, 세라믹 같은 성분으로 구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 100개의 도자를 원형으로 구웠을 때 정확하게 그 반경이 유지되냐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카틸리지를 새로 사서 쓰는데 쓸 때마다 그 카틸리지가 동일하게 포커싱이 되느냐는 사실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불안정성이, 포커싱의 불안정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렌즈의 구면은 정확하게 깎아서 항상 일관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커싱의 안정성은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기계를 만들려면. 마지막 방식은 이렇게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블로나 또는 미용이 시술되는 하이프 장치들이 좀 더 정확한 포커싱을 원한다면 포커싱을 시키는 기술적인 방법들이라고 우리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포커싱이라고 해서 그게 딱 점으로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음파가 도자 형태로 이렇게 반구형으로 굽어서 초음파를 발사를 시키면 이렇게 약간 길쭉한 형태의 포커스 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포커스 존이 길쭉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마치 못을 막는 듯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과연 타겟 티슈를 두고 더블로나 또는 울세라나 더블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밑에서 일어날 변화의 모양들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더블로 하이프 장비의 바이오 임팩트를 크게 구분을 하면 서멀 임팩트와 어커스틱 임팩트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프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초음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생물리학적인 작용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썰말 임팩트인데요. 썰말 임팩트가 왜 생기냐면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하면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에너지가 매질에 이렇게 흡수되면서 감쇄되죠. 그래서 감쇄가 일어나는 과정은 주로 매질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과 그 매질 자체가 에너지를 스캐터링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지나가다가 에너지가 쭉쭉쭉쭉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된 에너지는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매질을 통과하는 초음파 자체의 업소션에 의해서 히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히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조직에 쓰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이 어테뉴에이션에 변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밀도, 조직을 통과시킬 때 이 소리의 속도, 조직 자체의 저항감, 임피던스 이런 것들의 변수들이 조직 자체의 특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에다 쏘느냐, 피부에다 쏘느냐, 근육에다 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에너지의 변화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히팅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많은 조직에 하이프를 쏘면 히팅이 잘 안 됩니다. 그 혈관 자체에 흐르는 물이 열을 모으지 못하고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힐싱크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은 구조에서는 원하는 만큼 온도를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음파의 바이오 이펙트는 어커스틱 이펙트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작용인데요. 주로는 우리가 캐비테이션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캐비테이션 이펙트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매질 안에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분자 단위의 작은 기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단위의 작은 기포가 있을 수 있는데 초음파 에너지가 진동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런 기포가 점점 팽창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 원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팽창하다가 뻥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 캐비테이션 이펙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하면 매질의 밀도가 너무 단단하고 높아가지고 그 안에 기포같이 공간이 없으면 캐비테이션 이펙트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표면에서는 파형이 갑자기 트랜스버스 파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 같은 조직은 물론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보긴 하지만 매질 자체의 단단한 정도가 조직 안에 유동성이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뼈에서는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직 안쪽에서는 결국은 어커스틱 이펙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하이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조직의 열로 조진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커스틱 이펙트로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어커스틱 이펙트, 물리적인 이 진동을 주고 공기를 팽창시켜서 뻥뻥 터뜨리는 작용은 히팅을 시키는데 더 유리하게 역할을 해줍니다. 조직을 좀 더 열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업소션에 의해서 감쇄가 쭉 일어날 때 그럼 우리가 초음파를 앞에서 빵 쐈는데 쭉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감소해야 되는지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표면에서 초음파를 쐈을 때 발사된 초음파의 인텐서티가 반으로 감소하는 깊이, 그것을 반가 깊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가, 영어로는 울트라소닉 하프 밸류 티크니스를 알아야 우리가 이 조직의 반가 깊이를 이해하면 에너지를 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전달되고 나머지에서는 그냥 흐물흐물 없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가 깊이를 보면 첫 번째로는 근육, 혈관, 브레인, 간, 소프트 티슈, 물, 뼈, 공기 등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소프트 티슈인데, 소프트 티슈는 2Hz 정도의 초음파를 발사하면 약 2cm 정도 수준 내에서 에너지가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근육 같은 경우는 0.75cm 정도만 통과하더라도 쏜 에너지의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근육은 그 초음파가 근육층에 닿는 순간부터는 깊이 잘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쭉 감쇄돼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고요.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대충 그냥 피부 지피층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죠. 평균을 사실을 말하는 건데, 소프트 티슈는 위에 모든 것을 평균을 말하지만 피부도 그냥 비슷한데 이 정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반가 깊이는 발사된 초음파의 헤르츠 영향을 받습니다. 주파수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더블로 때 사용하는 게 4Hz죠. 4Hz 같이 헤르츠가 높아질수록 반가 깊이는 감소합니다. 즉 당연하겠죠. 초음파 진동수가 많으면 조직을 깊이 통과하지 못하고 표장에 다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Hz 정도가 되는 수준, 5Hz과 4Hz랑 거의 값들이 비슷한데 보면은 반가 깊이들이 거의 1cm 미만으로 쭉쭉 표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얕은 층,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표피로부터 대략 한 5mm, 4mm 수준, 1cm 미만에서 어떤 포커싱을 원한다면 헤르츠가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만약에 저기 깊은 1cm 이하의 깊은 층의 에너지를 포커싱 시키길 원한다면 헤르츠를 좀 더 널널하게 낮췄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블로나 우세라처럼 얼굴 피부의 포커싱을 원하는 것들은 헤르츠를 높은 파장대로 가져가서 판매되는 장치들이 많지만, 최근에 네오 울트라라고 몸에 지방 빼기 위해서 나온 초음파 장비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한 1MHz 정도의 낮은 헤르츠 주파수의 초음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은 층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포커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열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조직의 변수는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는 저항값이죠. 우리가 도체에 있어서는 저항이고, 도체가 아닌 모든 물질에 있어서의 저항은 다 임피던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임피던스의 격차가 에너지 전달에 반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좀 알아야 됩니다. 즉 또한 저항값이 높을수록 열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원하는 지방이나 피부 같은 데 임피던스는 한 1.3, 1.7 소프트 티슈들이 사실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이 팻만 유독 조금 임피던스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 헤르츠로 높은 주파수대로 팻에다 직접 조사를 하면 팻이 그렇게 쉽게 잘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확값이 낮아서 초음파 에너지가 비교적 슬 잘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높였어야만 팻은 그만큼 파괴하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초음파가 진행함에 있어서의 반사인데요. 이 반사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이 딱 붙어 있을 때 처음 초음파가 지나가는 매질과 두 번째 닿는 제2의 매질상의 밀도 차이가 크면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할 때 피부에 접촉시켜서 피부, 지방층, 근육층으로 지나가는 사이는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미용에 사용하는 더블로를 사용할 때 반사는 접촉면에서 일어납니다. 밖에서 카틸리지를 피부에 딱 접촉시켰을 때 피부 카틸리지 접촉면에서와 피부 사이의 반사율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더블로 쓸 때 젤을 바르죠. 젤. 의사들이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거 꽉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뭐 느슨하게 들고 쏘는 분은 없을 테니까 대부분 꽉꽉 잘 누르고 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생겼다. 또 쏠 때 보면 뭔가 괴상한 찌직 소리가 나죠. 찌지직 뭔가 비닐루가 타는 소리 같은 게 날 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젤 안에 기포가 있으면 그게 그 공기 덩어리들이 표면과 그 사이의 공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아져서 경계면에서 열이 맺히게 됩니다. 물론 들어가는 놈도 있고 반사되는 놈도 있게 되죠. 그래서 열이 맺히게 되면 뭐 접촉하고 있는 위쪽인 카틸리지 표면에도 열을 얹혀서 점점점점 화상을 입히거나 피부 쪽에도 점점점점 화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열 발생 자체가 그 젤 안에 기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열이 많이 생기진 않아서 피부가 그냥 뻘겋게 보이다가 가라앉는 수준에서 화상은 끝나고 비닐루가 붙어있는 카틸리지 쪽에서는 점점점점 찍혀있는 열 손상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사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젤을 도포할 때는 그 젤 자체에 기포가 많지 않도록 보관을 일단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곱게 바르는 것 또한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부작용의 이유가 반사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각 밀도가 다른 조직 간의 반사율을 보면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는 반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반사율이 1이니까 그냥 쭉 지나가는데, 문제는 소프트 지수와 에어 사이의 반사가 거의 99%로서 우리가 접촉시킬 때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까지가 그냥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할 때 인상적으로 좀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했고요. 과연 미용적으로 이용되는 하이프 장비, 오늘 더블로 자리니까 더블로와 같은 미용적으로 이용되는 하이프 장비는 제 생각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사용 유저들 보시면 울세라도 그렇고 더블로도 그렇고 모니터 장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쏘는 분들, 쏠 때 나는 모니터를 참조하며 시술한다고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근데 하지만 하이프 장비는 가장 중요한 진화 방향은 결국 이것은 수술 장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용적으로 지금은 얼렁뚱땅 이용되고 있지만 더 진화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미용적 수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커스가 맺는 조직 내 위치, 그리고 그 포커스를 통해 열 손상이 얼마 정도 가해지며 조직의 변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 더블로는 안 되지만 프로스테이트 캔서 때 이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때 시술 전후 논문 사진들을 보면 시술 전, 시술 후의 초음파 사진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면 어떤 부위가 어떻게 손상됐는지를 그 기계적 장치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뎁스가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써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사람 하다 보면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뜨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뜨겁다 그러고, 어떨 때 같은 사람 2번 했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다 그러고 두 번째는 안 뜨겁다 그러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피부 상태나 조직 상태에 따라서 밑에 맺히는 열에, 우리는 1줄을 쏘지만 그 1줄이 밑에서 어떤 온도의 열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는 조건 변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썰말 도주를 예측할 수가 없고, 썰말 도주를 예측할 수가 없으면 시술 전후에 대한 객관성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썰말 도주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깊이에 맺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쏘고 난 전후 사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조직이 변성되며 얼마나 열 에너지가 손상을 주는지를 볼 수 있을 때만이 더 의미 있는 시술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한 모니터링 장비 중에는 조직에서 발생되는 RF를 건져다가 그로부터 어커스틱 티슈 프로퍼티 메저먼트라는 걸 해가지고 이 조직의 어떤 변성 정도 등을 측정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RF 메저먼트 장비를 포함한 것이 소노블레이트 500이라는 FDA 공인받은 아직 공인은 못 받았는데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 있습니다. EU에서 공인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몇 대 들어온 모양인데, 전립선수 때 이용되는 장비에는 RF 메저먼트가 들어있어서
초음파 모니터링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깊이, 어떤 변성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또한 측정 방법으로 엘라스토그라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RF 데이터를 얻어다가 전후를 비교하면 조직의 스티프니스, 딱딱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탄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볼 수 있고 또 열에너지로 변성된 조직이 얼마나 딱딱하게 잘 변성됐는지도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non-invasive하게 밑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모메트리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계를 붙여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밑에 강한 에너지가 우리가 여기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7J를 쏴줘야 밑에 온도가 60도가 올라갈 거고 어떤 사람 1.4만 쏴도 밑에 온도가 60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드포인트,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맨 마지막 그 조직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이드로 붙여도 유용하겠다. 실제로 이것은 네올트라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체외 온도 측정기를 같이 세팅으로 줘요. 그래서 초음파를 쏘면서 그 밖에서 온도계를 계속 쏴보면 배 밑에 온도가 몇 도까지 됐는지를 보면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올트라는 바디 장비는 이런 걸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향후 더블로라든지 미용 시술에 이용되는 하이프 장비들은 좀 더 모니터링을 더 강화시켜주면 우리가 지금은 시술 결과도 다 다르고 또 만족도도 다 다르지만 그 시술 결과 만족도를 더 표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단순히 얼렁뚱땅 리프팅이라는 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술적인 접근, 비침습적 수술적 접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장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